아침 일라디오. 요즘 수학철이라 연휴 때 일손 도우려고 고향 다녀오신 분들 계실 텐데요. 어릴 적 다니던 시골 학교가 폐교가 돼서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온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해마다 취약 인구 감소로 시골 마을의 학교들이 잇따라 폐교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요, 이런 와중에도 무려 27년 동안이나 분교로 개편돼 있던 제주의 한 초등학교가 며칠 전 본교 승격식을 가졌다고 합니다.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된 그 비결을 봤더니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 교육을 하면서 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고 합니다. 직접 학교 텃밭에 씨를 뿌리고 채소를 재배하면서 아이들에게 좋은 변화가 생기는 걸 보고 전학 오는 학생들이 서서히 많아졌다고 하는 건데요. 이쯤 되면은 기적 혹은 마법의 텃밭이다라고 해야 할까요? 잠시 뒤에 바로 이 텃밭을 가꾸는 텃밭 가이드에서는 지금 이 시기에 내리고 있는 가을비를 대비하는 농작물 관리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월 4일 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농수산 뉴스로 이어가겠습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3조 3천억 원을 들여서 2022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죠. 그렇습니다. 지난달 25일에 농식품부가 이번 수확기에 역대 최대 물량인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이어 지난주에 양국수급안정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2022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25일 신곡 9곡을 합쳐서 45만 톤을 시장에서 격리하겠다고 밝힌 것처럼 이 시장 격리 물량 45만 톤에 대해서 산지 유통업체에 대한 변해입 자금 지원 등에 총 3조 3천억을 들여서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추진하겠다는 게 2022년 수확기 쌀 수급 안정 정책의 골자입니다. 아직 올해 쌀 생산량이 확정된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렇습니다. 통상 통계청이 11월 15일 전후로 기준으로 해서 조사에 발표하는 쌀 생산량 조정 조사치가 있는데요. 네. 이게 국가 통계로 인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달 반 정도는 더 지나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난달 25일 정부가 발표한 45만 대 시장 격리 계획도 농촌진흥청에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작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이 전망에 따르면 올해 작황은 전 평년보다 좋고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것이었고요. 따라서 쌀 소비량 감소세를 강한 고려를 하면 수급 과잉이 전망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발표된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에서 시장 격리뿐만 아니라 태풍 등으로 피해를 입은 벼를 대상으로도 매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시중에 저품위 쌀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게 골자인데요. 농식품부는 이번 수급 안정 대책에서 태풍 등에 따른 농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중 쌀 품위 저하를 막기 위해서 농가가 희망할 경우 피해 벼의 전량을 매입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수확기 쌀 유통 질서 확립 차원에서는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국산과 수입산 쌀을 혼합하는 행위 그리고 생산 연도를 혼합하는 행위 등과 같은 양국 표시 제도 위반 사항에 대해서 특별 단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2005년 그러니까 공공비축제가 도입된 시기인데요. 그 이후 올해까지 총 9차례에 걸쳐서 시장 격리가 이루어졌는데 이들 중 산지 쌀값이 오른 사례는 단 2번밖에 없었다. 이런 분석 결과가 또 제기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홍문표 의원이 농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이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까지 총 9번에 걸친 시장 격리가 있었는데요.
이 중에 2010년과 2017년에 실시된 시장 격리를 제외하고는 산지 쌀값이 회복된 적이 없었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시장 격리를 했는데 왜 산지 쌀값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까? 2021년산 시장 격리에서 나왔던 지적입니다만은 시장 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쌀값이 계속 떨어진 데에 이제 공통점 이게 네. 격리 물량이 초과 생산량이 미치지 못하거나 시기를 놓친 거고 그리고 또 분산 방식으로 격리를 한 것이 원인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근데 아까 2010년과 2017년은 그 가격이 올랐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어떤 특성이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반면에 이제 시장 격리 효과가 발생한 두 분의 사례에서는 매입 시기가 빠르고 또 시장 격리 물량이 초과 물량보다 이제 많았다 이런 점이 공통점이었는데요. 네. 농식품부에서도 이번에 시장 격리 대책을 내놓으면서 2017년을 비슷한 경우로 지금 들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번과 비슷한 시기인 9월에 초과 생산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시장에 격리하겠다고 밝힌 후에 산지 쌀값이 반등했었던 겁니다. 이 과잉 물량 자동 시장 격리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오다가요. 네. 이게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이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요.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를 이제 단독으로 개의를 하고 윤준병 의원을 조정위 위원장으로 지금 선출을 한 상황입니다. 민주당에서는 시장격리 의무화를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시키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일단 안건 조정위 구성을 보면요. 총 6명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3명, 그리고 무소속 1명, 국민의힘 2명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안건 조정위는 6명 중에 4명의 찬성이 있어야 이제 법안 처리가 가능한데요.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 3명, 무소속 1명이 있기 때문에 이 찬성표가 이제 4표 정도가 될 것이라는 점이 이제 전망이 되고요. 그래서 양곡관리법 개정 법률안의 안건 조정위 통과도 가능하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여전히 이번 정부의 대책 결과를 지켜본 후에 양곡관리법 개정에도 늦지 않겠다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앞서 그간 이제 시장 격리 효과에 대한 분석 자료로 이런 홍문표 의원 같은 경우에도 이게 45만 톤이라는 역대 최대 물량을 선제적으로 격리하기로 한 만큼 쌀값 시장의 이제 상황을 좀 체크해 본 후에 시장 격리 의무제 그러니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이게 수입량 대비해서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할 경우 또는 산지 쌀값이 5% 하락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시장 격리를 하자는 게 민주당의 의견이고요. 이에 반해서 여당은 국민의힘은 논의가 좀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사업 추진에 반대를 해온 전국 어업인들이 상경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2일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상경 집회를 예고를 했는데요. 이제 수협의 해상풍력대책위원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선 건데, 그 이유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바다의 대부분이 어민들이 주로 조업을 하고 있는 어장으로 어민들의 삶의 터전을 좀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해상 풍력 사업이 추진되는 곳과 어업인들의 주요 어업 활동 구역 이게 얼마나 지금 중첩이 되고 있습니까?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원회가 이제 산업통상자원부 정기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요. 네. 지난달 기준으로 원전 20기, 그리고 원전 한 기당 설비 용량을 1기가와트로 이제 가정한 경우인데요. 네. 원전 20기 규모에 달하는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68개소에 설비 용량으로는 19.7기가와트가 이제 발전 사업 허가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64개 이제 64개 사업이죠. 그러니까 91.4% 정도인데요. 이게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어업활동 보호구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업활동 보호구역이라는 곳, 여기는 해양공간계획법상에 어업활동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그런 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상당히 좀 많이 또 겹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가운데 또 이 사업이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절반 넘게 외국 자본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게 수협 해상풍력대책위의 주장인데요. 네. 해상풍력 사업자가 산자부에
이제 제출한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에 따르면 국내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68개 사업의 총 사업비가 112조 원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외국인 투자 기업이 절반이 넘는 58조 원, 그러니까 51.8%로 추정이 되고 있다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피해는 이게 우리 어민들이 보고 번 돈의 절반, 그러니까 투자 내역으로만 따지면 그렇다는 건데요. 네. 이 번 돈의 절반 정도는 외국 자본이 가져간다는 것이니까 황당할 따름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해상풍력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어민분들은 어떠한 요구를 하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 어민들의 의견 반영이 가장 큰 요구사항이고요. 또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조성에 따른 어장 축소, 그리고 조비용 증가 등에 따른 국가 차원의 수산업 보호 대책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상풍력 사업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미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곳을 대상으로도 입지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 줄 것, 그리고 어업 활동을 고려한 해상풍력 입지 기준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내수면 가두리 양식 보상 특별법이란 게 있던데 그동안 논란이 됐던 이 법의 개정안이 발의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피해가 발생한 지 30여 년 만에 만든 보상 관련 법이다 보니까 워낙 오랜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요. 네. 따라서 이제 피해를 증빙할 서류가 없거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어렵다는 이런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보상금의 산정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이 증빙 서류가 소실된 경우라도 별도의 산정 절차를 산정 절차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보상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상속인이 보상 대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 보상법 개정 법률안을 지금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 당시에 내수면 가두리 양식 어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경위도 좀 궁금하네요. 이게 1975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네. 박정희 정부 당시에 내수면업 개발 촉진법이라는 것을 제정을 해서 이게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을 권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노태우 정부에서 이제 1989년에 맑은 물 공급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상수원 수질 보전을 명목으로 해서 내수면 가두리 양식장의 면허 기간 연장을 전면 불허하게 됩니다. 물론 피해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당시 피해 어민들이 내수면 가두리 양식 피해 보상을 위한 법 제정을 요구를 해왔고, 이게 2020년에서야 피해 어민들의 재산성 손실을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내수면 가두리 양식업 보상 특별법, 이게 제정되어서 지난해 시행되게 됐습니다. 네, 농수산뉴스 한국농어민신문 이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치권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감사원의 문재인 전 대통령 감사 통보를 두고 정치권이 또 크게 맞붙었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받으라라고 통보한 사실이 지난 일요일 알려지면서 이 정치권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는 말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유신 공포 정치가 연상된다며 민생은 챙기지 않고 야당은 탄압하고 전 정부의 정치 오보 가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기도 했고요. 또 국민의힘은 이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며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이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방탄소년단은 세계를 감동시키지만 방탄의원단은 자칫 웃음거리가 되지 않겠나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날선 반응은 민생을 내버려둔 또 다른 정치 공세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감사원은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면서 그 가운데 답변한 사람도 있고 거부한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시작이 되네요. 네, 올해 국정감사는 어느 때보다 여야 간 충돌이 격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어제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할 것이라면서 근거 없는 정략적인 공세에 대해서는 내각과 여권이 모두 단호하게 대응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민의힘은 지난 5년간 이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겠다라고 나선 상황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외교 무능, 국정 무능을 파헤치겠다고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욕설 논란, 또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과 학력 경력 위조 논란도 파헤치겠다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됐던 이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증인들, 그러니까 국민대와 성신여대 총장이 해외로 나갔다면서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소식도 들어와 있는데 참 황당한 소식입니다. 기증받은 인체 조직을 헐값에 팔아넘긴 공공기관 간부가 있었다고요? 네, 한국공공조직은행이라는 공공기관이 있습니다. 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인데요. 네. 인체조직 이식제의 채취, 가공 및 분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강선우 의원에 따르면 이 은행에 근무하던 이 전직 본부장급 인사가 2020년 11월 이 독단적으로 한 바이오 업체에 3억 6,600만 원 상당의 근막, 관절, 혈관, 뼈 등 인체조직 이식제를 50%가량 저렴한 2억 3천만 원 정도에 판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해당 전직 본부장은 2018년부터 국고지원금이 삭감되면서 직원들에게 줄 월급이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 해당 업체에 이를 할인 판매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네. 기관 내부 감사 결과를 보면 이 관련자들은 예산이 부족한 건 맞지만 이 업체 선정이나 할인 조건 책정 같은 주요 결정은 이 전직 본부장이 독단적이고 강압적으로 추진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상급기관인 복지부와 은행 이사회에는 보고조차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해당 본부장이 이미 퇴사한 상태여서 이 감사 결과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징계를 못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 해당 기관의 일탈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네. 지난 2018년에는 인공 관절 수술 등에 사용되는 이식제가 갑자기 사라진 바 있었고 또 지난해에는 관리 부실로 피부 이식제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른 적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네. 스토킹 관련 뉴스도 들어와 있는데요. 이미 헤어진 여자친구 그리고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까지 스토킹한 남성이 있었다고요? 네,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130여 회에 걸쳐서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보내고 심지어 그 모친에게까지 전화로 스토킹한 20대가 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춘천지법 원주지법원은 어제 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6살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요.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을 했습니다. 이 남성은 헤어진 연인에게 17일간 무려 138번에 걸쳐서 전화 등을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여기에 피해자와 연락이 닿지 않자 피해자의 모친인 50대 여성에게 이 딸간수 잘하라라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고 하고요. 이 모친의 직장까지 찾아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등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감을 느꼈을 것이 명백하다라고 판결했는데요. 하지만 이 집행유예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서는 이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연예인들의 사생활 유출에 대해서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최근 유명 가수 두 사람의 열애설이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여성 가수의 휴대전화가 해킹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네. 이에 해당 가수의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는데요.
이 소속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해당 가수들의 사생활 사진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난달 경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 YG 엔터테인먼트는 이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입장 표명을 자제해왔으나 최근 개인 사진으로 촉발된 루머 양산, 비난, 인신공격, 성희롱, 이 사생활 침해가 무분별하게 이루어져서 더는 묵과하기 어려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거나 과도한 악성 게시글을 작성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불법 정보 유통 금지 위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등으로 고소고발했다라고 밝혔고요. 또 온라인상에 유포된 사진은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공개된 것으로 또 이를 공유하는 행위 역시 2차 가해에 해당된다고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이 백화점 상품권을 활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 기승을 부린다. 이거 좀 조심해야겠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요즘 인터넷 개인 판매업자에게 이 할인된 상품권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한 8만 원 정도에 판다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모은 그 사람이 있었고요. 처음에는 이 돈을 받고 상품권을 주지 않았고, 이 상품권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오히려 투자를 더 받아내는 식으로 이 사기를 친 겁니다. 이렇게 전국에서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자가 17명, 이 피해 금액이 2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 피의자는 상품권 구매 금액이 점점 커지자 지급을 미루더니 한순간에 잠적을 했고요. 피해자들은 이 카페 운영자에게 민사소송을 건 뒤에야 속은 걸 알았습니다. 이 사기범은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경찰은 피해자가 더 없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출시가 됐잖아요. 그런데 준비 미숙으로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기존에 발급되던 플라스틱 면허증 없이도 이 휴대전화 앱 안에 정보를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이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발급 신청을 하면 이 몇 주 동안은 면허증이 없는 것처럼 취급돼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재발급 기간인데요. 이 신분증을 모바일로 발급받으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또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서 IC 면허증을 새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모바일 신분증 발급의 첫 관문인 이 IC 면허증을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이것이 발급되기까지 무려 3주 넘게 걸린다라는 데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기존 운전면허증 실물카드가 사용이 제한되는 건데요. 네. 또 모바일 신분증은 기존 면허증과 동일하게 어디서든 실원증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부는 설명했지만 은행 등 금융기관마다 이 모바일 신분증 취급 방침이 달라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민 편의를 위해 도입된 서비스가 더 큰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나라 밖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점령지 일부를 탈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네, 러시아가 점령한 4곳의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해 합병 절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이 러시아의 합병선을 하루 만에 이 도네츠크주 리만 지역을 수복한 데 이어서 헤르손주의 2개 정착촌 탈환에도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영토 합병이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과 달리 전장에서는 러시아가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러시아 언론에서도 이 러시아군의 사기가 떨어지면서 병사들의 탈영이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수세에 몰린 러시아의 극단적 선택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푸틴 대통령이 국면을 바꾸고자 핵무기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푸틴이 어떤 핵이든 사용할 경우 러시아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경고했고요. 프란치스코 교황도 러시아를 향해 폭력과 죽음의 악순환을 멈추라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12,150명이었습니다. 전날보다 11,000여 명 정도 줄었고요. 지난주와 비교하면 2,000여 명 정도가 적습니다. 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13주 만에 최저치이고요. 네. 위중증 환자 수는 361명으로 어제보다 8명 늘었고 사망자는 20명이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늘부터 이 요양병원 시설, 정신병원 시설, 장애인 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은 내년 3월쯤 유행이 거의 끝날 수 있다라면서 이 실내 마스크는 그때 충분히 벗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석촌 호수에 8년 만에 러버덕, 그러니까 귀여운 고무 오리죠. 이게 큼지막한 건데 이게 다시 방문을 했다고요? 네, 엄청 큽니다. 예, 네, 엄청 크죠. 서울 잠실 석촌 호수에 18m. 이 건물 6층 높이에 이르는 이 엄청난 크기의 고무오리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지난 2014년 처음 한국을 찾아서 500만 명의 방문객을 이끌었던 러버덕이 8년 만에 1.5m 정도 더 커져서 돌아온 건데요. 네. 이 러버덕은 대형 설치 작품인데 지난 2017년 프랑스를 시작으로 이 전 세계 16개국의 주요 도시들을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이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설치된 작품 이전부터 이 러버덕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는데요. 지난 1992년 중국에서 미국으로 가다가 러버덕이 유실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알래스카나 북극, 스코틀랜드 해변 등을 떠돌다가 19년이 지난 2011년까지 그 온전한 모양으로 발견이 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러버덕은 이 해양학자들에게는 해류 연구의 지표가 됐고요. 또 일반인들에게는 이 사랑과 평화를 의미하게 됐습니다. 또 지난 2020년 이 태국의 반정부 시위 당시 이 당국의 강제 진압에 항의하는 의미로 이 러버덕이 또 등장을 하기도 해서 화제가 된 바 있었습니다. 네, 석촌호수, 서울 석촌호수 잠실 쪽인데요. 거기 있다고 합니다. 네. 김하성 선수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데요. 시즌 11호 홈런을 터뜨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미국 메이저리그 샌디에이고 팀 소속의 이 김하성 선수가 어제 시즌 11호 홈런을 터뜨렸는데요. 팀으로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홈런이 됐습니다. 이 김하성 선수가 홈런을 칠 때 이 팀은 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와일드카드 경쟁자였던 미러키 팀이 패배하면서 이 샌디에이고의 포스트 시즌 진출이 확정이 됐습니다. 네. 경기는 지고 있었지만 이 때문에 관중석에서는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였다라고 하는데요. 바로 그 소식이 전해지고 5분 정도 뒤에 이 김하성 선수가 왼쪽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홈런을 터뜨려서 이 축제 분위기를 더욱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김하성 선수는 상대 선발 투수 랜스 린의 빠른 공을 잡아당겨서 비거리 127m짜리의 홈런을 쳤는데요. 빅리그 데뷔 이 두 번째 시즌에 이 가을 야구 무대에 나서게 된 김하성 선수는 경기가 끝난 뒤 라커룸에서 동료와 함께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템파베이의 최지만 선수 그리고 피츠버그의 배지환 선수는 나란히 멀티히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도시 농부들의 텃밭 가이드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텃밭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주말과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저도 잘 보냈습니다. 어제 개천절이었잖아요. 근데 비가 이제 내렸는데 절기상 한로가 이제 다가옵니다. 이맘때 내리는 가을비가 농사에 도움이 됩니까? 가을비는 턱 밑에서도 이렇게 피한다고 말이 있듯이 아주 가볍게 내리는 게 보통인데요. 이번에는 좀 제법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어제 비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봄비는 일비, 네. 여름비는 잠비, 가을비는 떡비고 겨울비는 술비라는 말도 있는데요. 네. 봄에 오는 비는 좀 이를 재촉하는 비고요. 여름비는 날이 길어서 잠이 부족한 농부들한테 잠을 잘 수 있는 틈을 주는 그런 비입니다. 근데 가을비는 좀 풍요를 안겨주니까 또 떡을 먹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비고, 네. 겨울에는 모든 수확이 끝나 술을 빚어 맞이하는 비라는 뜻입니다. 가을비는 떡비, 겨울비는 술비. 저는 겨울비로 그러면. 함께 하시죠. 네, 괜찮은데.
그러면 이제 이맘때 오는 이 비가 벼농사와 채소농사에 좀 다른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요. 어떤 영향을 좀 주나요? 네, 벼농사에는 지금 한창 그 논을 말리는 시기라서 반갑지 않은 비죠. 예. 그리고 또 비가 오면서 또 바람도 많이 불어서 좀 많이 쓰러진 논들이 있더라고요. 네. 반면에 이제 채소 농사는 한동안 비 소식이 없어서 아주 반가운 비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 비가 그치면 좀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이렇게 떨어진다고 예보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이제 추워서 환절기에 이제 다들 감기도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진 상황에서 농작물 관리 어떠한 신경을 좀 써야 될까요? 최저 기온이 10도 미만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예보된 날은 좀 무서리가 이때 내리거든요. 예. 그래서 열대성 작물들 같은 경우는 무서리에 이제 물에 잠겼다가 나온 것처럼 이렇게 축 처지게 됩니다. 무서리가 뭔가요, 정확히? 네, 보통 첫서리를 무서리라고 하는데요. 묽은 서리라는 뜻으로 이제 물처럼 내리는 서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네. 새벽에 나가도 좀 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된서리라고 하는 것은 새벽에 나가서 보면 눈처럼 하얗게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서리를 된서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된서리는 이제 좀 눈에 보이는 거, 무서리는 약간 그 분무기로 물 뿌리듯이 이게 공기 중에 이렇게 내려오는 이런 게 무서리군요. 그러면은 이 무서리 내리는 시기에 일반적인 농작물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구마와 땅콩, 강낭콩, 작두콩과 같은 것들을 수확하지 않는 분들은 좀 수확을 서두르거나 아니면 미리 뿌리를 뽑든지 줄기 밑둥을 잘라두어야 합니다. 네. 반면에 이제 시금치, 무, 배추, 상추, 쑥과 양배추, 아욱, 당근 그리고 순무, 케일과 같은 작물들은 된서리에도 아주 멀쩡하게 추위에 강합니다. 네, 이런 것도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시기부터 심어야 할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먼저 마늘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늘은 단군 신화에도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고유종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아니에요? 예, 사실은 아니에요? 중앙아시아가 원산이고요.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삼국시대쯤에 들어온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 웅녀가 먹은 마늘은 뭐예요? 아무래도 삼국유사가 삼국시대 때 통일신라 시대 때 쓴 거라서 예. 그 단군신화에 나오는 마늘은 현재의 마늘을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마늘이라는 이름은 한자어가 아니고 몽골어를 포함한 이제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인 만니르가 변해서 마늘로 되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야, 이것도 제가 새로운 지식을 또 알게 됐습니다.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마늘이 아닐 수도 있다. 저도 마늘 참 좋아하는데, 근데 마늘의 종류가 제법 많더라고요. 네, 마늘 종류에는 논마늘, 벌마늘과 같이 부르는 난지역 마늘이 있고요. 네. 그리고 단양마늘, 서산마늘과 같이 이름에 지명이 들어가거나 또는 이제 흔히 육종마늘이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죠. 있는데 네. 이게 보통 이제 한지역 마늘로 분류가 됩니다. 네. 난지역 마늘은 추석 즈음부터 심기 시작하고요. 주로 남부 지역에서 많이 심습니다. 반면에 이제 한지역은 그보다는 추운 지방에서 지금부터 이제 심기 시작하는데요. 네. 이 외에도 이제 코끼리 마늘과 귀한 마늘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코끼리 마늘은 마늘보다는 이제 파에 가까운 품종이고요. 네. 그리고 꽃이 아주 예쁩니다. 그래서 원예용으로 도입된 품종에 속하고요. 귀한 마늘은 전주, 완주 등 좀 전라남도 지방에서 집 뒤뜰에 심어져서 내려온 품종인데요. 손톱을 깎아놓은 것 같은 마늘 쪽이 30개에서 80개 쪽이나 이렇게 나옵니다.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주로 이제 풋마늘로 양념장을 만들거나 마늘김치 또는 이제 마늘 반찬을 만드는데 주로 활용이 됩니다. 맛있겠는데요, 마늘 반찬. 군침이 싹 돕니다. 다음은 또 이 시기에 심어야 할 작물, 마늘에 이어서 양파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파는 서양파라는 뜻이지만 서양파 이런 뜻이군요. 네, 서양에서 와서 양파로 이렇게 불리는데요. 사실은 이것도 중앙아시아가 원산이고요. 구한 말에 서양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전래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양파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양파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양파가 아니고 동양파군요. 동양파. 네. 그죠? 주로 그 색상에 따라서 주황색, 흰색, 붉은색 덩이줄기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이제 주황색 양파를 심습니다.
상대적으로 흰색이라든지 붉은색 양파는 저장성이 떨어지고 추위에 약해서 네. 가을에 심기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를 심으려는 분들 모종 사서 심으면 됩니까? 네, 양파는 지금 시중에 모종 형태로 나와 있어서 구매를 하시면 되고요. 네. 마늘은 이 방송 들으시고 서두르지 않으시면 정작 심고자 할 때 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리 사두었다가 마늘통에서 쪽을 이렇게 나눠 두었다가 심으시면 되는데요. 네. 예, 난지형 마늘은 잎이 나온 상태로 겨울을 나지만 한지형은 겨울에는 땅속에 뿌리만 내리고 있다가 이른 봄에 싹을 밀어 올립니다. 혹여 집에서 먹다가 남은 마늘을 심어도 되는지 묻는 분들도 저도 궁금한데 먹다가 이제 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계시는데요. 네. 껍질을 벗기지 않은 상태의 마늘은 괜찮습니다. 어허. 하지만 좀 대량으로 유통한 마늘의 경우에 발화억제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서 네. 가정에서 실험적으로 화분에 심어보거나 물을 담은 접시에 올려놓아서 네. 뿌리가 잘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심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고 심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뭐 마늘이라든지 양파 이거 심고요.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일찍 심거나 보온을 잘 해줘서 싹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겨울에 따뜻하다가 추워지면서 싹이 얼어서 노랗게 말라버리기도 합니다.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죽은 게 아니고요. 네. 뿌리와 땅속 줄기는 살아서 이른 봄에 다시 싹을 밀어 올립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고요. 또 자세한 재배법은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궁금증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555번님. 올해는 배추를 트레이에 심지 않고 바로 심었는데요. 씨앗을 바로 심으면 단점이 뭘까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기는 한데요. 예. 그 환경에 일찌감치 이렇게 적응을 하기 때문에 네. 예, 굉장히 건강한 배추를 키울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배추 모종 키우는 기간이 어차피 3주 정도밖에 안 되니까 3주 정도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씨앗을 바로 심으면 좋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없습니까? 단점은 이제 솎아줘야죠. 씨앗을 뿌리면 아무래도 많이 뿌리게 되기 때문에 네. 일일이 이제 서로 겹치는 잎들이 있으면 솎아주고 또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좀 번거롭기는 할 겁니다. 야, 이게 이제 솎아줄 때요. 네. 그럼 뭐 다 같은 배추인데 어떤 녀석을 솎아줘야 됩니까? 봄에는 잘 자란 애를 이렇게 솎아내고요. 잘 자란 애들을요? 네. 봄에는 날씨가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예. 잘 자란 애를 솎아서 먹으면 네. 거기에 치여 있던 애들이 다시 자라게 되죠. 아하. 반면에 이제 가을에는 좀 덜 자라는 애들을 이렇게 네. 솎아내는 방식으로 솎아줘야 됩니다. 계절에 따라서 솎아내는 방법도 다릅니다. 6787번님, 저희는 텃밭에 배추를 심었는데요. 비닐을 안 씌웠네요. 그러다 보니 말라서 매일 물을 주는데 괜찮아요? 비닐은 아마 이제 멀칭 비닐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매일 물을 주면 너무 습할 수가 있어요. 뿌리 주변이. 그래서 좀 저는 이제 한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주는데 비닐 안 씌운 상태에서요? 예. 그래서 적당하게 좀 환경을 보시면서 물 주는 주기를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 주변에 이렇게 손가락을 집어넣어서 네. 충분히 습하다고 생각하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손가락으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0419번님, 물이 많은 땅에는 뭘 심어야 잘 될까요? 참깨와 토란, 고사리 심으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네, 토란을 추천드립니다. 토란이 좀 습한데 잘 자라나 봐요? 네, 토란이라든지 생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습한 땅에는 잘 됩니다. 토란 추천드렸습니다. 네. 토란국 맛있잖아요. 그죠? 예. 9575번님, 배추 웃거름은 뭘 줍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는 이제 퇴비를 이제 주로 주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좀 웃거름을 좀 자주 줘야 되는 시점이 되면 물비료로 바꿔서 이렇게 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비료로. 네. 예, 액비라고 하죠. 액비도 괜찮다는 말씀. 8937번님, 오늘 아침 일라디오 관장님 반갑습니다. 3주 전에 심은 무가 손가락 길이만큼 자랐어요. 요 정도면 옮겨 심어도 되나요?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 무나 당근과 같은 뿌리 작물들은 네. 씨앗을 심었던 자리에 그대로 키워야 됩니다. 옮겨 심게 되면 네. 무가 변해서 도라지 같이 생긴 무가 나옵니다. 그래요? 네. 형편없는 모양이 된다는 거죠? 네. 통통한 무가 아니고? 네. 처음 심었던 그 뿌리가
비대해져서 이렇게 무가 되는데 네. 옮겨 심는 과정에서 그 뿌리를 다치면 도라지 같이 이렇게 기형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군요. 질문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540번님. 베란다에서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초보자라서 손이 덜 가고 맛있게 재배할 수 있는 채소 부탁드립니다. 정답, 상추. 네, 엽채류 중가 가장 편한데요. 네. 가급적이면 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빛을 보완할 수 있는 좀 장치를 좀 고안을 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창문을 활짝 열던지. 그죠? 네, 겨울에는 또 이제 LED 등이라든지 요즘은 LED 좀 등. 다양하게 가정에서 쓸 수 있는 LED 식물 등이 또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0147번님. 빗물이 보약인데요. 텃밭에 수돗물 주면 안 주는 것보다 못하나요? 네, 빗물이 없으면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죠. 예, 수돗물을 줘야 되지만 네. 빗물을 모을 수 있는 통들을 밭 주변에 이렇게 저는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대야들을 쫙 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모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빗물도 모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원 씨앗도서관 박영재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선 뉴스 브리핑에서 전해드린 교육이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관련 해외 출장 성신여대가 아니라요. 숙명여대 총장임을 여러분께 정정 보도해드립니다. 어제부터 내린 비 오늘 오전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남부지방은 낮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오전까지 충청권과 전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다고 하니까요. 안전사고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